네, 여름 들어서 뜨거워지는 날씨처럼 시장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AI는 시장의 스타일,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기석의 오픈소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 분석해보고요. 시장의 특징주들, 일부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님, 오늘 또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또 오랜만에 또 들어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다시 또 들어왔는데 완연한 여름입니다. 많이 덥죠? 네, 많이 더웠었네요. 한국이 더 덥나요, 혹시? 아직은 홍콩이 많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마 좀 더 조금만 지나면 더 더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시장도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좀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좀 핫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실 것 같아요.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7월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조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어떤 얘기들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7월 전망까지 한번 쭉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시장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그만큼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과열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장이 그만큼 좀 많이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S&P 같은 경우도 4,400을 넘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리스크 온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 구간이 사실 이렇게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던 가장 큰 기대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던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7월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기로는 그 금리 인상 금리 상승 가능성은 한 85% 가까이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제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배경에서 지금 가장 크게 관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근원 PCE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대응치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를 지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금 PCE 같은 경우가 지난주 말에 발표가 됐는데 4.6%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예상치는 4.7% 기록한 것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차트가 지금 근원 PCE거든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이제 PCE,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1년간 사실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여기서 2차례는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배경이 PCE가 지금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부분은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엄청나게 큰 충격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하고 부동산 사실 두 가지 축에서 중앙은행이 환율보다는 부동산 안정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연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부동산이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좀 고금리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에서 위험 신호가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리 인상이 한풀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이 정도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더 올린다고 한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또 PCE 물가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물가가 조금은 잡히기 어려운 국면이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7월 금리 인상 전망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증시는 지수는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이제 그래 뭐 금리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또 옵니다.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네.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주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까요? 고용 지표가 사실 그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 지표가 그 현재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로 견조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 가늠자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 7월 같은 경우는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게 논팜 페이롤이라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고용 지표가 지금 22만 5천 건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발표치는 아니고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게 과거 1년 동안 이제 비농업 부문의 이제 고용인데 5월에 이제 33만 9천 명이 나왔고 지금 6월달 이제 발표 예정인 거는 22만 5천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정도 같으면 평균보다는 낮긴 하지만 여전히 견조하게 연환산으로 하면 250만 건의 신규 일자리가 발표되는 수준이에요. 22만 5천 건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았다 혹은 일부에서는 과열되었다라는 이야기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경기 자체는 불안하긴 하지만 미국에서 사실 코로나 이후로 대은퇴 시대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있었었거든요. 예. 뭐 Great Resig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었는데 이제 대은퇴의 시기가 이제 찾아오면서 고용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타이트해지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이제 기업주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태를 좀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사실 견조한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지속적으로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강제적으로 지금 경기 위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올려서 기업들의 투자를 낮추고 고용을 악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내리겠다라는 극약 처방을 지금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하고 있는데 이 극약 처방이 지금 잘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너무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수치에 고용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현재 4.3%, 작년 1년 대비 4.3%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일자리도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임금 상승률까지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연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막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를 때보다는 조금 안정은 됐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임금 상승률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금리를 사실 빨리 올렸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만든 특수성 때문에 연준이 계속 이 고용 지표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연준의 주장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7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가 넘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빛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 종목들로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뭐 4조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4조 달러, 애플에 대해서는 4조 달러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지 달성을 예.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네. 그 워런 버핏이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좀 많이 남는데 그 애플의 모든 그 제품을 테이블 하나에 다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인상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 보면은 제품 수가 몇천 가지가 넘는 기업들도 있고 예, 그렇죠. 사실 애플처럼 테이블, 커다란 테이블 하나에 아마 여기 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충분하죠. 충분한 놓을 수 있는데 그만한 매출을 이렇게 작은 프로덕트 믹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워런 버핏이 했었는데 그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지금 애플이 잘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전체 매출의 30% 정도는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믹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건 정말 애플 말고 어느 다른 기업도 현재는 쉽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다른 그러면 애플을 뒤쫓아갈
다른 기업들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올해 상승장 주도한 상위 7개 빅테크 기업, 뭐 영어로도 지금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는 뭐 Magnificent 7, 어허. 아니면 뭐 Enormous 7, 8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 중에서 다음은 누가 쫓아갈 것인가라는 얘기가 뭐 여러 인텔 관련한 얘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차트에는 없지만 인텔은 사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요 기술주에서는 가장 최고였죠. 대장주였죠. 네. 대장주였던 게 AMD에 좀 치이고 네, 엔비디아에 그렇죠. 좀 밀리면서 현재는 시총이 한 200조 정도가 좀 안 되는 상태인데 그 지금 AI 열풍은 사실 인텔이 못 쫓아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에서는 지금 인텔이 좀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럼 애플을 쫓아갈 다음 3조 클럽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머지 그 IT 기업들 인텔을 포함한 나머지 IT 기업들보다는 테슬라가 조금 더 빨리 그 다음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3조 달러 클럽의 문을 열었고요.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3조 달러 클럽을 이끌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문을 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될지 뭐 말씀해주신 대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주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 안에서 테슬라 얘기해주셨고 그리고 또 인텔이 또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양자 컴퓨터 부문에서는 충분히 강점을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이쪽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조금씩 발현이 되기 시작한다면 뭐 제가 듣기로는 양자 컴퓨터 쪽은 되게 이런 그 인텔이나 IBM 같은 예전에 이름을 맞습니다. 날렸던 기업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종목들 후보에 올려놓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하신 김에 테슬라 주가 간밤에 7%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3시간 짧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강력한 시세를 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주가 랠리 달릴 수 있을까요? 그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은 뭐 팬층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그렇죠. 반대로 안티도 굉장히 많으신 기업 그렇군요. 중에 하나인데 그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의 계획을 다 지켜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밤에 7% 올랐던 이제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그 실제 인도량이 급증했다라는 거거든요. 2분기 인도량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간 대비 83%에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간 사이에 거의 2배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인도량을 늘렸다라는 이제 굉장한 이제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테슬라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기억이 나실 텐데 테슬라가 연간 인도량이 100만 대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랬죠. 이야기가 예전엔 사실 큰 목표였어요. 테슬라 입장에서. 근데 지금 2분기 인도량이 47만 대 정도 됐으니까 연환산하면 180만 대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190만 대 가까이. 그러니까 이미 100만 대를 훌쩍 넘어서 200만 대 혹은 300만 대, 400만 대까지도 지금 그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가장 큰 최근에 그 인도량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업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성취 중에 하나는 그 슈퍼차저 관련한 부분인데 그쵸.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슈퍼차저 같은 경우가 지금 테슬라를 넘어서 나머지 기업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들에게도 이제 표준화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애플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의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이제 전통적인 형태로 보면 그 주유소의 표준화를 지금 만들어가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나머지 하는 모든 전기차 플랫폼의 표준화를 지금 테슬라가 가져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다른 플랫폼으로 변경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정말 오래된 얘기여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비디오 테이프. 지금 사실 아무도 안 쓰시지만 예. 네, VHS하고 베타라는 두 가지 이제 표준이 있었어요. 예. VHS는 파나소닉에서 만들었고 베타는 이제 소니에서 만들었는데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네. 예. 기술 자체는 사실 소니에서 만든 베타가 좋았었죠. 그랬죠. 훨씬 더 예. 화질도 좋고 근데 다만 생태계가 폐쇄적이어서 결국은 파나소닉이 VHS로 사장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도 앞서 있고 거기에 동시에 표준화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이 다양한 사업적인 변화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현대차가 또 고민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기사에서 많이 그럴 수도 있을 봤습니다만 것 같네요. 폭스바겐까지 들어간다면 사실상 테슬라가 거의 통합을 하는 그런 그림이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진정한 스타는 팬과 안티를 모두 열광시킨대요. 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분도 많고 네. 안티도 좀 있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진정한 스타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테슬라가.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AI 모델이 보고 있는 전략, 시장 전망 이런 걸로 네.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났을까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위험도에 대한 부분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시장 위험 예측 판단 모델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에 상장한 AIDB, AI 다이나믹 베타라는 ETF 같은 경우가 저희 모델을 사용해서 현 시점에서 주식을 100%까지 투자할 거냐 아니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거냐라는 결정을 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는 100% 참가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달 동안 봤을 때 이 모델의 평균값을 보면 한 98% 정도는 주식시장에 참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식시장 말고 나머지 다른 시장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을 지금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하반기 시작하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시장에 100% 참가해야 된다. 라는 이제 모델을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델이 보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변수를 주요하게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단기 국채하고 상품 가격, 커머디티의 관계, 그리고 주식 시장하고 상품 가격, 커머디티의 관계 3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신규로 진입한 2가지 변수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 변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에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사실 여기에 추가로 지금 보는 지표가 4번째는 근원 PC 앞서 봤던 그 그쵸. 데이터도 지금 예. 이제 추가 주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 2가지는 하나의 변동성 많이 내려왔죠. 빅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변수인데 인플레이션도 커머디티 가격만 놓고 보면 지난 1년 동안 1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델은 여전히 이런 안정세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에 보시는 거는 저희 AIDB를 포함해서 그 하방 위험 방어를 하는 ETF들이에요. CFA라는 ETF도 있고 CFO라는 ETF들도 있는데 CFA, CFO는 전통적인 변수들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지표라든지 예. 아니면 빅스 지수만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AIDB는 이제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의 구성 자체가 다른데 이제 보통 이런 하방 위험 방어 ETF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불안감 중에 하나가 시장이 올라갈 때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그 우려는 사실 이제 지금 CFA나 CFO처럼 전통적인 ETF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저희 AIDB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구간을 최대한 지금 잘 쫓아가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FOMC 얘기, 금리 얘기, 또 경제 지표만 보고 있으면 사실 불안한 국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전히 AI도 주식의 매력을 굉장히 크게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과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랠리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